안녕하세요. 코안심TV 시즌2 오미크론 알면 이긴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손선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쯤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도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고 있나 봅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응급차에서 출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에 걸린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짧아지는 진통시간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산모를 보면서 구급대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응급차에서 아이를 분만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들의 신속하고 또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담한 소식 속에서도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함께하는 코로나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회복합시다. 어느덧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이다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수요일에 신민영 부장님께서 먼저 출연을 하셨는데 혹시 뭐 방송을 위해서 어떤 어드바이스 해주시던가요? 네.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여쭤봤는데 생방송이라서 조금 부담은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많이 도와주시니까 잘 떨지 말고 하고 오라고 하셨고 말을 이제 천천히 하라고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스트레스를 돌봐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보통 재난 경험자분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에도 그 종사자들, 히든 빅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밑에서 이 재난에 대응해 주시는 숨겨진 어떤 일종의 그 재난 트라우마를 같이 겪고 계시는 재난 대응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방역 전선이 무너진다든지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결국에는 피해자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스트레스 쪽으로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국가의 의료 체계, 그죠? 방역 시스템에서 실은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없다면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겠죠. 이분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조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저희 국가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 코로나19 의료진분들을 대상으로 소진과 정신건강 관련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방역 의료진들께서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나 스트레스 요인, 또 바라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이 부분은 아마 현재도 계속 차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따가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심리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다영 선생님과 함께 의료계 종사자의 스트레스와 소진 예방이라는 주제로 함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코로나19 대응 인력분들, 그 중에서도 의료진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의료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들 접하셨겠지만 코로나 이제 대응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의료계 종사자들은 지금 이미 거의 꼬박 2년 이상을 대응을 하고 있으시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제일 초반에는 특히나 본인 자체가 이제 그 감염병에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감염병에 자신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내 가족들이 같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이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으셨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점차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 변경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런 혼란들 때문에 이제 민원들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수가 늘어나니까 대기자 수도 많아지고 대기 시간이 늘어나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런 검사 받으시는 분들,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폭언이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셔야 되셨고, 그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가 이제 갑자기 너무나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전문 병원이나 이런 그 음압병동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병동만 생기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료진은 한정되어 있죠. 특히나 감염병 대응하는 인력은 아주 전문 고급 인력입니다.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환자를 봐야 되고 우리가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신규 인력들을 길러내서 병동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 제대로 교육을 받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실 때 평소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업무들, 고강도의 업무들, 그 중에서는 특히나 뭐 이런 코로나 환자들의 어떤 급격하게 악화되는 부분이나 사망하시게 되는 장면까지 그대로 노출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정신과 단과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정신과 병동으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최초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정신과 병동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신과 그 의료 인력들이 정신과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병동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마산병원으로 이제 파견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는 사실 정신과는 어떤 환자들의 내과적인 상황이랑은 관계가 없죠. 아주 악화되는 경우에는 보통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거나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환자분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모든 경우를 이제 보게 되고, 특히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환자분들이 만약에 사망하시게 되면 염하시는 것까지 직접 거기에서 하셔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환자를 잃었다라는 어떤 그런 슬픔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망하는 과정에 대한, 그리고 사망을 뒷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게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니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 업무 시간이 늘어나죠. 업무 로딩도 이제 부담도 큰데 시간 자체도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과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런 스트레스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지침이 매번 변경됩니다. 비슷한 재난이다 하더라도 항상 그 상황은 특수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지침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러 번 저희도 이제 방역 지침 계속 변경되는 걸 겪어보셨죠. 그 지침을 현장에서 받아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현장으로서는 너무너무 혼선이 크고, 매번 바뀌는 그 지침을 익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매우 큽니다. 그런 문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정신건강 문제들,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대응 인력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업무는 특히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재난 대응 업무의 여러 가지 특성, 일반 업무와는 다른 재난 대응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난 대응 업무의 특성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외상성 사건의 노출이 자주 된다라는 거겠죠.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지금처럼 이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주 트라우마틱한 상황을 목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위험한 현장에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그 위험에 직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민원 업무가 좀 많죠. 민원 업무를 대응하는 것도 모두 외상성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징이 그냥 단기간에 끝나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재난 규모에 따라서는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재난의 특성과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큰 사고입니다. 즉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는 어떤 불확실성.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뭔지, 뭐 위중증은 얼마나 되는지,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치료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맞닥뜨려야 했기 때문에 공포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인력들이 투입돼야 하다 보니까 평소에 늘 하던 업무들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갑자기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재난 대응 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책임감도 높거니와 또 하나가 내가 이 일에서 빠지게 되었을 때 나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가 과중돼서 이제 더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계속 말씀드렸던 업무 과중 부분이죠.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이제 업무가 본인의 어떤 이제 포용력을 넘어서는 정도의 업무를 소화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역시 책임감이 많이 따른다.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을 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재난 대응 업무들의 특성에 따라서 재난 대응 인력들에게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대표적으로 트라우마,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들이고요. 트라우마 관련된 질병이라 하면 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익숙하게 잘 아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는 정말로 어떤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회피나 과각성이나 뭐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이 발생하는 어떤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주로 이게 현장에서 어떤 트라우마틱한 상황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 접한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게 2차 외상 스트레스입니다. 즉 내가 직접 외상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봤던 환자가, 내가 상담했던 사람이 겪었던 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나에게도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나에게도 그 사람과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2차 외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소방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소방관 분들은 이제 업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전달받고 나서 저조차도 이제 일상생활 할 때 뭐 항상 뭐 이제 차 타는 걸 조심을 하게 된다던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어디로 나가면 불안해진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경험하게 되겠죠. 이런 2차 외상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정신질환 문제 외에 당연히 흔하게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이나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뭐 분노감이 올라온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뭐 수면 문제나 식이 문제나 이런 그런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더더욱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많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약물이나 술이나 이런 물질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빠르게 그냥 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물질 사용에서 오게 되는 다른 정신건강 문제들의 발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진 부분인데요. 소진은 아마 이제 많이들 또 요즘은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소진은 특정 원인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업무에서 오는 어떤 그런 업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을 우리가 소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소진은 이제 영어로는 번아웃이죠. 완전히 불타서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그라지는 정도로 다 이제 제로가 될 정도로 이제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간단하게는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정의는 업무 환경이나 조직과 관련된 외부적인 원인들이 장기간 축적돼서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업무, 특히 조직 자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게 되는 것을 소진이라고 합니다. 소진에는 그 하위 요인으로 이제 크게 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크게 봐서 세 가지 하위 요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감정적 소진입니다.
감정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거, 그리고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내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면은 뭔가 우리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가 거의 다 고갈되고 무뎌진다든지 아니면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이제 무너진다든지 이런 류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냉소입니다. 비인간화라고도 하는데 즉 일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상대는 그냥 일을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 그냥 1, 2, 3번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교류가 없어지고 그런 관료적인 태도로만 대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업무 성취도, 업무 효율감의 저하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업무에서의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작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업무 자체도 이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제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전히 뭐 나는 실패했다. 이런 식의 어떤 좌절감까지 가지게 되는 어떤 업무 효율성의 저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 이런 어떤 감정들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만약에 그 직원 하나하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왔다. 그때 소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진의 결과는 크게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하겠죠. 이제 개인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거나 뭐 절망스럽거나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평소에 뭐 잠도 잘 못 자고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진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도 이 소진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코로나19 의료진들이 건강에 어떤 위해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많이 연구된 바는 없지만 분명히 이게 반복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는 신체 건강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직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이제 소진이 심해져서 정신 건강이 나빠져서 그러면 보통 일을 잘 못하게 된다던가 병가를 쓴다던가 휴직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조직 차원에서도 업무 손실이 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신규 인력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하고 다시 업무를 배치를 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죠. 결국에는 큰 범위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손실까지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소진의 결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본인이 보이는 증상이 이게 내가 소진 때문이다. 지금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저 스스로의 상태에서도 내가 이게 정말 소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많이들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그냥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증상 중에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게 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로 이제 소진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신데 한번 여기 항목들을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프거나 뭐 우울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주로 집에 가서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난다고 그러세요. 일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시고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이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에너지가 거의 고갈된다고 했죠. 소진이 심해지면 내가 너무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는 내 주변을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나한테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소진 상태에서는 나 하나도 지금 이렇게 돌보는 게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계가 올라가고 타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 범위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해 의식이 좀 많이 올라가요.
그 업무를 할 때도 저 사람이 괜히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을 주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타인과의 대인 관계 자체가 좀 어려질 수 있죠. 적대감이 늘어나고 반동으로 이제 아예 무관심해져 버리는, 그 동료가 힘들어한다 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거나 공감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무관심한 어떤 그런 증상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냉소라고 앞에서 보셨죠. 또 이제 일상생활, 집에서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에너지를 끌어내서 일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지만, 결국엔 집에 와서는 그냥 툭 이제 불 꺼지는 것처럼 그냥 쓰러져 버리시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 자체가 잘 안 되시고, 집에 가면은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쌓여 있다든지, 뭐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뭐 이런 거 숙제 같은 거를 봐줄 수가 없게 된다든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거의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위생 상태가 불량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사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집에 가서 씻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옷을 벗고 씻으러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래서 한때 머리를 너무 씻는 게 싫어서 머리를 이틀에 한 번 감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찾고 뭐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다운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실패감, 내가 이 작은 일에도 겨우 이 일에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내가 앞으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실패감이나 좌절감, 앞으로 내가 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진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의료 대응 인력들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재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정신건강 문제 5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그리고 우울, 불안, 신체 증상, 자살 관련해서 이제 임상적 증상 이상,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질병 수준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 이제 주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29.5, 30% 정도 보이시고, 우울도 이제 30% 정도 보이고 있으시죠. 그리고 자살 사고가 지금 당장에 자살 위험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4.5%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인력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업무 특성이나 뭐 이제 조사 기관이나 뭐 조사 국가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는 임상적인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것과 이제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 문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두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소진 관련 부분입니다. 그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소진 수준과 또 저희가 지금 계속 수집해왔던 여기 표에는 지금 재난 대응 인력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진을 많이 발생시키는 직군인 이제 심리 상담 업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을 이제 그 대조군으로 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 첫 번째 그래프가 정서적 소진 그래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평균 수준 이상, 어떤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그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일반 집단에서는 이제 그 정서적 소진 수준의 그 관심군이 32.8% 정도였다면, 코로나19 대응 인력에서는 지금 50% 이상이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이시죠? 한 1.5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냉소 수준에 가면 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일반 재난 대응 인력 집단에서 한 10.3%가 냉소를 보인다면, 코로나19 대응 인력에서는 34.5%, 3배 이상이 이제 냉소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성취감 수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결과입니다. 성취감은 관심군이 아니면 이제 성취감은 오히려 높게 느낀다는 건데, 이것은 일반 집단에 비해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성취감이 좀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험군이 45.5%고 일반군은 50.9%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코로나가 회복돼서 퇴원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서 업무 관련해서는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시다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인력분들이 정말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겪고는 있으시지만 바로 이 성취감으로 내가 이 나라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기여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 좀 버티고 있으신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결과치인 거죠. 네, 그럼 이런 코로나19 대응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지금 80.5% 정도, 85% 이상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충분한 보상에 대한 이런 직무 관련해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또 5, 60%에서는 그 외에도 본인 가족들이 겪는 코로나 의료진이다. 코로나 의료진이라서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더 높을 것 같다 해서 가족들이 같이 어떤 낙인 효과를 갖는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겪으셨듯이 이제 양육 부담이라던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학교들이 많이 가지 못하게 되고 어린이집이 많이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되면서 뭐 가정 내에서 어떤 집안일이나 양육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 관련된 스트레스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사스 유행 시기에 사스를 진료했었던 외국 의료진들이 호소했던 스트레스를 보시면 아마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똑같이 이제 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고요. 또 자주 바뀌는 감염병 대응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공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언제 감염병이 종식될지 알 수 없다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의료 업무 외에 문서 작성이나 어떤 보고 절차 이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시고, 보호 장비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이나 어떤 관련 지식과 장비 부족, 뭐 이런 휴식 환경이 충분치 않다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호소를 하셨습니다. 또 많은 부분이 이제 의사와 간호사 간, 아마 직역 간 아니면 동료 그 집단 간의 업무 분장,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도 많다고 하셨고, 직업적 사명과 이제 안전 사이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갈등을 많이 하시겠죠. 네,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역시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이 누적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작년에 발표되었던 보건소 간호사 휴직 사직 현황입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2020년에 휴직 그리고 사직률을 보면 그 전년도 3년치 평균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시다가 결국 버티시다가 휴직하거나 사직하시는 인력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방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조금 더 사스 의료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겪었던 어떤 업무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사스 환자들을 진료했던 의료진이 그냥 일반 환자들을 진료했던 의료진들보다 이제 병가 쓰는 비율도 훨씬 증가하고, 술, 담배 사용량도 증가하고, 근무 시간은 감소하고, 환자 대면 시간은 감소한다. 즉 업무 자체에 많은 지장이 있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소진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안이 주어져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진 관리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라라는 말을 먼저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진은 업무 환경, 업무 불균형에서 오는 그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차원의 변화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좀 스트레스를 풀고 대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 일의 업무의 변화는 없고 개인적인 부분만 관리하라고 하면은 결국 의미가 뭘까요? 빨리 너 건강해져서 다시 일꾼이 되어라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동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소진 관리를 위한 조직 차원의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전략은 그냥 재난 발생했을 때 당시에만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재난 전중 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난 전에 어떤 전략으로 보시면 재난 대응 훈련을 미리미리 해두라. 그리고 그냥 이제 전시행정 같은 훈련보다는 실제로 업무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훈련들을 해두라라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리고 공식적으로 직원들이 이제 어떤 그 업무 관련된 부분이나 상사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라. 그리고 미리 재난 대응 관련한 업무 지침을 미리 개발해 놓고 숙지하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난 중에는 이제 그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해서 일선에서 혼선이 일어나면서 직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최소화하셔야 되실 거고요. 직업의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필수 교육은 반드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디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이따가 또 바로 좀 말씀드릴 재난 업무 시에 이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직원들이 스트레스 높은 업무에서 이제 낮은 업무로 순환할 수 있도록 이제 업무 교대를 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본인 직접 다쳤거나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업무를 좀 바꿔준다든지 좀 휴식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배려가 필요하겠고요. 안정적인 휴식 시간이나 구역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또는 사고 발생 시에 급한 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 보고 체계를 그리고 간소화해서 만드셔야 돼요. 여기도 보고해야 되고 저기도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난 중에 조직 차원의 전략이 될 수 있겠고 재난 후에는 직원들이 업무 복귀 시에 다시 평시에 업무로 복귀 시에 적응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라.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보상을 제공하라. 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제공하라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직 관련 차원을 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그럼 나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잘 아셔야 되세요. 이게 내가 지금 소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어떤 신체적으로는 어디가 불편하고 아픈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아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재난 업무 전에 미리 이 상황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십니다. 두 번째는 업무 관리 부분이죠. 업무에 들어가시기 전에 업무 절차나 안전관리 지침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따라 주셔야 되시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되십니다. 이제 기관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이제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또 따로 이렇게 더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이제 그런 어떤 성취감도 느끼시고 성장했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또 무슨 일이든 혼자서 끌어안지 말고 동료와 논의하고 동료와 함께하라. 또 일에 대한 사명감도 좋지만 이 일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과 생활의 분리, 그 균형을 잘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건강하게 스트레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되시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을 주셔야 되실 테고 심호흡이나 명상, 운동 아니면 이전에 좋아하셨던 취미 활동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좀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이제 업무가 많더라도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혼자 귀찮고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힘든 점은 이야기하고 서로 돕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혼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어떤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기관 차원에서도 하실 수 있고 이제 그 직원들 개개인들끼리도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버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버디 시스템은 재난 현장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이제 상대 나의 짝이 되는 상대 동료의 안전과 뭐 이런 복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책임을 지고 돌봐주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2인 1조로 보통 아마 이제 그 경찰들이나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파트너가 있는 걸 아마 드라마나 이런 쪽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혼자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시죠? 반드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동료와 함께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재난 대응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인 1조로 서로 짝을 정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이 친구의 배경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것들은 어려워하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알아둘 수가 있으시겠고, 처음에 잘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일을 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료가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이런 것들을 미리 서로 봐주시고 점검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 뭐 이제 위험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면 뭐 안전보호 장비를 서로 잘 착용을 했는지, 업무 관련해서는 지금 서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로 서로 동료의 안전을 서로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동료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이제 도움을 주시고, 동료가 먼저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제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실 부분은 이제 이 버디 시스템이 치료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동료의 어떤 고충이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당장 필요로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채워주시는 거지, 이게 이제 뭐 진단을 한다던가 충고나 조언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서로의 안전과 일단 건강을 돌봐주시면 훨씬 더 이제 소진으로부터는 좀 벗어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그 동료애도 느끼고 이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공감 만족 부분인데요. 이제 공감 만족이라는 것들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공감 만족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타인을 도움으로써, 그리고 어떤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 자기 긍정적인 감정, 뭐 감사함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감 만족은 다른 업무 스트레스나 소진의 위험성을 이제 낮춰줄 수 있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게 된다면 당연히 그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감 만족을 직원들, 우리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제 공감 만족을 많이 느낄수록 정신건강 문제로부터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일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일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서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수행을 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일이 어느 정도 점점 해결되고 이제 좀 답답하다, 이게 더 이상 풀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좌절감이 많이 극복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일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해결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항상 동료들이나 선배, 이런 상사들과 상의해서 혼자 끌어안지 말고 같이 상의하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지지하라. 이런 부분이 있으시겠고요. 업무를 분담하라.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죠. 내 업무를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냥 내가 다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던져주기가 이제 미안하고 이러니까 내가 다 하고 말지 뭐 하고 이렇게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제 본인은 본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은 일대로 잘 진척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더 좌절감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와 이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배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시고 이제 정기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이런 것들 계속 받으시면서 업무에 익숙해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십니다. 또 일과 개인 시간을 분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뭐 휴식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쉬는 시간에는 완전히 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집에 와서도 여전히 일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직장에서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안고 있으시느라고 분리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눈을 뜨면은 또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 받을 일만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분리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일에서 집으로 그냥 일상생활로 이제 스위칭이 될 때 어떤 일종의 뭐 간단한 의식 같은 거라도 해주시면 좋으세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그 미국 드라마에서는 그 집에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랑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일하고 들어올 때 현관 앞에서 무조건 뭐 외투나 모자 같은 걸 이렇게 다 벗어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밖에서 가져온 모든 일과 관련된 것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다 이 현관 앞에 떨어뜨려 두고 집에 가서는 오로지 가족들, 일상생활 관련된 이야기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런 작은 의식들을 하는 것도 이제 일과 개인 시간을 분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개인 관리에 있어서는 역시 충분한 수면과 식사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시고 가벼운 운동, 즐거운 일 찾기, 이거는 항상 뭐 쉽게 이야기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난 대응 업무는 힘들 수밖에 없고요. 익숙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내가 잘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와중에도 내가 잘하는 일, 내 장점을 살려서 계속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좀 더 찾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실수로 뭔가 당연히 사람인데 그러실 수 있죠. 뭔가 일이 조금 잘못된다던가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실수로부터도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을 더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매사에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뭐 여러 가지 사람이나 뭐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계속 혼자서 이제 버티기가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진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소진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소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냥 따로 1대1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그냥 전화 상담만으로도 한 3회까지 하고 그 이후에 더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오셔서 회복 프로그램을 같이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제 개인 상담이 아니고 이제 우리 기관 자체 집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같은 걸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최초에 이제 소진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집단, 그 기관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소진 관리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살림 치유나 승마라던가 아니면 명상, 요가, 이런 심리극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관리 회복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적당한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를 해드려서 이런 직원들의 어떤 소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뭐 슈퍼맨, 배트맨 이렇게 뭐 악당을 잡는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항상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는 이런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 인력들이 우리 최고의 영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지금까지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내주시고 다른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의료 인력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당연한 사명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정신건강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전체적인 일반인들을 포함한 전체의 정신건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해주시는 대응 의료진 분들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구가가님께서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트라우마 생기는 일이 정말 많은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은혜님은 고생이 많으시다. 네, 최민아님은 환자분들이 떠나는 모습까지 지켜보는 상황에도 노출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시는데 의료진 덕분에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자리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또 아침 햇살님도 전하셨네요. 그 대응 의료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심리적인 고충은 무엇일까요? 뭐 항상 그래 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최근에는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셨죠. 많이 늘어나서 그런 업무 과중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또 특히나 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감염병동이다 보니까 다른 병동처럼 왕래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부분들을 간호사분들께서 이제 환자분들의 생활 자체를 돌봐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을 하나 갖다 달라고 해도 다 들어가서 가져다 주셔야 되시고 이런 식으로 생활 전반을 돌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 많으실 테고요. 요즘은 그래도 재택 치료로 많이 들어가셔서 아마 그 생활 불편감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줄었을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그 방 한 곳에 갇혀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엄청 이제 불만 호소가 많으시죠. 그리고 이런 그 감정적인 불안이나 어떤 불만들을 의료진들한테 이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뭐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감염병 의료진들의 뭐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또 뭐 이제 위중증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초반에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중증으로 간다던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던가 이런 부분도 아마 의료인으로서는 많은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대응 의료진들은 실은 가장 예를 들어 방역관리자라든가 아니면은 소방관이라든가 응급구군 대원처럼 스트레스 고위험 직군에 속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사건 사고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생각나시면 말씀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던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환자분들 진료도 하고 또 코로나 심리 지원이라고 해서 그냥 그 코로나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 업무나 이런 업무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신체적인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이 커서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퇴원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괜찮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소견을 알려주고 뭐 적절한 뭐 치료 방법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만 해도 많이 안심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격리 기간이나 치료 기간을 그냥 이제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지내시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아무래도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죠. 네. 그 번아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님께서 번아웃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되는 거 맞나? 그냥 쉬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고 아침 햇살님은 번아웃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나요? 아마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강연에서 살짝 놓치셨을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아웃은 아직 우리가 질병으로 정식 등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일종의 한 현상이나 그런 어떤 특수한 그 스트레스 요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번아웃을 이렇게 조금 번아웃을 당연히 줄여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담배나 술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지 이후에 암 발생이나 다른 그 부정적인 질병의 그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번아웃도 이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어야지만 이후에 다른 신체적인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진 관련해서는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하실 때 이게 소진이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한국인들한테는 매우 친숙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소진되어 있다는 걸 잘 못 느끼세요. 이 소진이라는 게 다 태워 없애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 태워서 없애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한 7, 80% 정도만 이제 적정선으로 쓰면서 그 정도의 일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기도 돌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안 그러죠. 거의 100%까지 다 태우고 110%, 120%까지도 하시죠. 평소에 일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시고 내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도록 모든 에너지가 다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동료들과 서로 이제 협력하고 의지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으신 것보다는 필요한 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좀 수정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일반 스트레스 관리와 이제 업무 부분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외에는 일반 스트레스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 해주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강연에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자가 진단 리스트를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마음 건강 돌보는 전략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버디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이 이용만 하면 되는 건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버디 시스템이 이게 사실은 이런 위험 직군, 위험 업무를 하는 곳이나 보통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직군에서만 이제 적용하라라고 소개되어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짝을 지어서 같이 일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를 그냥 개인에게 맡겨두시기보다는 기관 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업무를 할 때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업무를 해서 예를 들면 경력이 짧은 사람이랑 좀 경력이 긴 사람을 이렇게 같이 짝으로 붙여줘서 서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돌봐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좀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붙여서 같이 서로 이제 업무에 좀 보충이 되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좀 조직화해 놓으면 체계화해 놓으면은 아마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감과 지지 체계를 잘 다져놓는 그런 조직의 어떤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정말 일을 많이 하셔서 너무나 소진이 되어 있어서 소진 관리 프로그램을 받으셔야 되시는 분들이 사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 쪽에도 이제 어느 정도 잠깐 초반에 12월 말쯤으로 12월에 폭발했다가 환자 폭발했다가 1월로 오면서 조금 줄어들면서 우리 이제 소진 프로그램 할게요 하고 신청을 하셔서 이제 앞부분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다시 폭증하고 있죠. 지금 유례 없는 유행이 폭증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취소를 하신다던가 이런 기관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직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받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제 기관에서도 요즘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인력에 대한 소진 관리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소진관리 프로그램도 있지만 내가 이용하고자 그 시간을 빼게 되면은 내가 맡아야 되는 그 업무 분량이 내 동료한테 가기 때문에 그 또한 미안하고 되게 그래서 이용 못한다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료계 종사자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다양한 마음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까 잠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호응이 가장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 그 개별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을 하고요. 여기는 앞에서 보셨던 그 5가지 정신건강 척도와 소진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조직의 어떤 전체적인 그 정신건강 수준을 이제 저희가 봐서 이 조직에 만약에 고위험군이 많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그 조금 더 이제 심층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집단 상담이라던가 이런 전문적인 어떤 좀 치료 프로그램을 좀 같이 권유를 드리고요. 일부 이제 고위험군 분들께는 개별 상담을 같이 권유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먼저 받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소진 관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소진이 어떤 건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전략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버디 시스템을 직접 이제 실행해 보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소진 관리 교육이 있어서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이미 그런 소진 관리 교육을 먼저 받고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현재 직접 활동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정화 기법, 호흡이나 근육이완이나 여러 가지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완하실 수 있는 이런 이완 기법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야외 활동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 산림치유 프로그램,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어떤 숲이나 산 속으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런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승마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호응 좋은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집에서 이게 또 그 직장 안에서 그냥 앉아서 교육받고 그냥 몇 가지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야외로 나가셔서 좀 직장과 떨어져서 좀 다른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시고 만족도도 아주 높은 편이십니다. 네. 그 새콤달콤님이 근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언젠가 들으셨다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힐링하려고 부르고 이런 거 더 힘들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쉬게 해달라고.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현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특히 집단 상담이나 야외 활동하지 않는 이런 그냥 일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러 가면은 그런 불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고요. 기관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소진 관리를 해줬다, 직원들 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전시행정처럼 하시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견 취합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소진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 시간에 이어서 직원들이 다른 원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이제 좀 해주신다던가 이런 식의 보상이 같이 주어지면서 소진 관리 교육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무 시간 내를 빼기가 힘드니까 그냥 퇴근 시간 이후에 해달라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냥 업무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서로 조율을 통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또 근무의 연장으로 좀 일환으로 봐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불만들이나 힘겨움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액티비티를 요구하는, 그냥 밖에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명상이라든가 이렇게 정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검색해 보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초창기만 해도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피부 질환이라든가 손이 퉁퉁 부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개인 보호 장비는 어떤 거리들이 있고 실제로 몇 킬로나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 그냥 일반인 분들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호 장비 착용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착용했던, 지금 현재는 바뀌긴 했지만 레벨 D 보호구가 있습니다. 그 하얀색 옷 입고 이제 이렇게 페이스 실드 쓰시고 하신 거 보셨죠?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셨던 그 하얀색 방호복,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는 방호복에 이제 고글 같은 거 쓰시고 그냥 N95 마스크 쓰시고 이제 장갑 끼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완전히 우주복처럼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뒤에 그 호스 달고 있는
전동식 그 호흡 장치를 달고 있는 이런 것도 사진도 보셨을 텐데 그 장비는 한 3kg 정도 해요. 그래서 좀 무거워서 그 부분은 이제 신체적인 불편감이 있고 일반적인 방호복 같은 경우는 무게는 많지는 않은데 통풍이 안 되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실 때 장갑도 2겹을 끼고 뭐 여러 겹으로 끼고 들어가서 결국엔 이제 탈수되는 문제, 이제 땀이 뻘뻘 흘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뭐 환자들 PCR 뭐 20명, 30명 하고 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온몸이 땀에 젖고 이제 나오면 막 핑그르르 돌아요. 탈수 증상 때문인지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담을 진행하셨을 때 의료진들이 하루 중 몇 시간이나 이런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던가요? 이거는 이제 직종에 따라서 그리고 그 근무 그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는 있는데요. 방호복을 아무래도 제일 오랫동안 입고 계신 분들은 간호사분들이시고요. 이게 그냥 환자분들 이렇게 처치할 일이 있을 때 옷을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옷 한 번 갈아입는데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방호복 입는데 대부분은 이제 옷을 착용한 채로 병동 안에서 한 2시간, 3시간 턴으로 이제 대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하루에 입고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기관마다 다를 거고요. 짧게는 한 2시간부터 뭐 길게는 이렇게 교대로 하다 보면 한 6시간 뭐 이렇게까지도 착용하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답답하던데, 그렇죠? 탈수에 여러 가지 갑갑함과 이런 거를 참 견디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의료 종사자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도 이제 그 코로나19 의료진들 관련해서 신체적인 건강 영향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된 바가 있는지 찾아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기에는 아직 뭐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데다가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뭐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많이 나오고 있죠. 우울증이나 뭐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뭐 30-40% 이상에서 이제 발생해서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례들도 계속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과로사한다거나 아니면 또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의료진들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많이 속속들이 이제 나오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알을 맞아도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시는 것처럼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은 데가 있어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탁 무너지게 되면 줄줄이 이제 소화기계쪽 문제도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뭐 감기도 자꾸 걸리지도 않던 이런 여러 가지 자잘한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직접 겪어봤었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좀 짧게 끝난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과거의 전염병과는 다르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좀 오래 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상중하로 나눠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시는 이제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한다면 얼마나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마 그냥 단순 비교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네, 이것도 뭐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이제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위중도가 아주 높았어요. 사망률이 높고 실제로 막 그러면 의료진이 느끼는 위협감도 훨씬 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많이 했을 거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과중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그리고 장기간 지속된다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만성적인 피로나 스트레스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재난이 막 시작되는 재난 초기 그리고 한참인 중기 그리고 끝난 후기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초, 중, 후기 상황에서 각각 소진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네, 당연히 뭐 세 단계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냥 어떤 우리가 뭐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뭘 해도 어떤 질병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죠.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예방하는데 이제 중점을 둬서 그 나머지 비용들을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소진 자체도 사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고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운영 체계 같은 것들도 정비를 해 놓고 직원들도 미리 준비를 시켜 놓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난 이후의 상황까지도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죄송하지만 질문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재난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재난 이후의 상황까지도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리적인 부분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특정한 어떤 질병 인자가 이제 있어서 그거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간과되기가 쉽고 놓쳐지면서 만성화되기가 쉽습니다.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신체적인 중증도는 이제 뭐 거의 독감에 가깝다, 이제 감기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 코로나 상황에서 겪었던 많은 뭐 확진자분들이 이전에 겪었던 상처라던가 그러면서 사실 그 생활 기반이나 아니면 평소에 잘 유지했던 대인관계가 무너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초반의 확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상처가 결국에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을 거고 정신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신체적인 부분으로도 이어질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손실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 전중 후 끝나고 나서도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나서도 심리 방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코안심 TV에서는 미리 의료계 종사자분들께 스스로 본인들이 겪었던 고민들을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하면서 눈을 떠요.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었네요. 네, 오늘자로 10만 명이 넘었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오는 환자 수는 매일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야근에 밤샘을 해도 업무는 줄지 않고 하루 3시간이면 그나마 많이 자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보다도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벨소리입니다. 매일 똑같은 질문,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에 답변을 하다 보면 제가 로봇이 되어 있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땐 체력적으로 많이 한계를 느꼈는데 이후엔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고 이제는 그냥 우울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너무 힘이 드네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연 속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벨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이 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벨소리에 대한 또 예민함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벨소리에 이제 많이 민감해져서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이제 그 두근두근 거리거나 긴장이 된다거나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실 수 있겠죠. 이게 뭐 어쨌든 그 급성 스트레스 또는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어떤 이런 반응들의 어떤 연장이다라고 일환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벨소리에 대해서 뭐 민감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뭐 업무에서 조금 일단 뭐 너무 과중한 업무에 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으시면은 사실은 제일 좋으시겠고 그게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에 있을 때랑 그리고 일을 할 때랑 이 시간을 좀 철저히 분리를 시켜주셔서 평소에 일상생활 할 때 들리는 벨소리는 뭐 민원 전화가 아니거든요.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소리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일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좀 몸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욱 이제 그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뭐 호흡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좀 편안한 음악을 들으신다던가 뭐 이런 뭐 몸을 좀 움직이시는가 해서 좀 이완 상태로 좀 많이 만들어 두시고 좀 일을 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며칠 전에 저희가 그 다양한 게스트분들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불안한, 우울한 감정들을 좀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멍, 네, 불멍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또 장작 타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심지 있는 그 양초를 태우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하시다기보다는 조금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보건소 직원 중 33.4%가 우울 위험군인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본, 그러니까 자살 생각을 해본 직원들도 20%에 육박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자가 이제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인력 부족도 문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마음 방역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의료 인력들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어떤 위험성을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이런 아까 보여드린 소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더욱 이게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던 건데 사실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 공문들 사이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운영하고 있던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정부에서도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요. 저는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요즘은 일에 심각하게 회의감을 느낍니다. 코로나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제 생활이 없어졌습니다. 주말에도 매일 출근을 했고 퇴근은 기약이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도 업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고 보니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과 집에 경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체중도 10kg 이상 빠지셨다고요. 네, 적당한 체격이었는데 지금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습니다. 헌혈을 하려고 보니 기준 미달된다고 하더군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이 일을 시작한 동료들 중에 일을 그만두는 동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네요. 네, 사명감이라는 말이 저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을 모두가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뭐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을 수 없겠죠. 네, 대부분의 의료진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본 의료진들 상황은 어떤가, 또 어떤 고민들을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떤 고민들을 호소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현장 의료진 분들이 그냥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환자 진료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제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또 일 자체가 이제 보상이 많은 직종이 아니죠. 특히 이제 국립병원이나 뭐 이런 시립병원 이런 쪽으로 그 의료 체계 자체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을 이만큼 더 한다고 해가지고 보상이 더 주어지거나 이렇지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정말 사명감 하나만으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나의 일을 다른 동료가 지금 똑같이 힘든 다른 동료가 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환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사명감 하나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으신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이게 그래도 제때 좀 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된다면은 조금 그래도 나아진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그래도 많이 재택치료 쪽으로 많이 이제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치료 쪽으로도 많이 돌리고 그 치료 체계나 이런 것들도 보강을 하면서 뭐 초반에야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좀 자리를 잡아가면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조금은 줄어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그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도움을 혹시 오히려 반대쪽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일 저희 의료진에게 제일 힘이 되는 것은 그냥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이전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조금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뭐 자신의 뭐 거의 100% 에너지를 태워서 현장에서 일을 해내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불친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조금은 뭐 미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마음 상해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좀 의료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좀 줄이면서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감염 안 되게 조심하는 다양한 그 방역 수칙들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시겠지만 감정 섞인 언어라든가 뭐 불필요한 그런 내용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신입 간호사입니다. 첫날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눈앞에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의 경험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간 제가 경험하면서 힘든 것들 몇 가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간혹 가다 유별난 분들이 계세요. 하루가 멀다고 왜 병이 낫지 않냐, 약을 잘못 쓴 거 아니냐 하면서 간호사들 몰래 병동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까지 일일이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일들까지 병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야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니 사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간호사로서의 업무 말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보호자의 병동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환자분의 식사, 수발까지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끝내고 나면 간호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일하다 보니 실수 잦아지네요. 실수하게 되면 또 크게 혼이 나고 그러면 자책하게 되는데 그럴 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피곤한 몸과 우울한 마음에게 늘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간호사가 됐는지 이젠 기억도 안 납니다. 2년 만에 멘탈이 바사삭 부서져서 쿠쿠다스가 됐다고요. 아이고. 요즘 동기들을 만나면 서로의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말하는 성토대회가 열립니다. 이런 현실이 씁쓸하고 많이 지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 스트레스 굉장히 엄청나실 텐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아마 지금 의료 일선에서 가장 인력이 좀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간호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인력이나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련해 줘야 되고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전에 좀 이제 충분한 교육, 필요한 지식이나 이게 충분한 교육 같은 게 많이 주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런 뭐 업무 분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명확한 지침, 예를 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처음에 입원을 했을 때 이제 정신과 병원이다 보니까 확진자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물품을 회수를 한다던가 조금 다른 어떤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환자분들이랑. 이제 그런 간호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걸 대응을 하시게 되어 있으시죠. 그 지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 내, 원내의 그런 지침들을 명확하게 해서 좀 이제 그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저런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체계도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실제로 운영을 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직접적으로 이제 슈퍼비전, 관리 지도 감독을 이제 필요한 부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런 신규 인력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매일 제일 많이 일을 하시고 있는 딱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였던 이런 간호 인력, 그 중견 간호 인력들 분들께서 업무에서 많이 지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댓글 올라가는 거 보고 있는데요. 아유, 웃었습니다, 혼자서. 아침 햇살님께서 이러시네요. 제 아이가 지금 방송 보더니 왜 두 분 마스크 안 쓰시냐고. 네, 저희 제작자분들과 저희들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꼬마 아이들은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네. 어른들도 안 쓰는 마스크 내가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듯이. 네, 맞습니다. 그 업무가 익숙해지신 베테랑 간호사분들은 인력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서 6년째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사명감과 보람만으로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업무를 할 때 대화나 혹은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 문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모두 지쳤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방식은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를 탓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대화 방식 저는 어렵습니다. 구조를 바꿔보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환자실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가 항상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도 인력을 충원해 주셨는데 이를 사람 수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태반이 신규라든가 인력을 채워주셔도 사람 수만 많아졌지 근무 시간이나 업무량이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신입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면 15은 그만두거나 다른 병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 개인식은 중요하죠. 워라밸 필요하고요. 워라밸이 좋지도 않은 이 일을 사명감 때문에 지속하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든 곳에 중환자실 병동이기도 하고요. 일도 힘든데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연령이나 성별, 직군으로 따졌을 때 젊은 간호사가 가장 힘든 이런 상황에서 좀 버텨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험 부족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전문 어떤 그런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그 직군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규로 들어왔을 때 아직 잘 체계나 이런 방법을 잘 모를 때 이때가 제일 힘들고 어떤 이직의 그런 어떤 욕구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신규 간호사분들은 그런 처음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던가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힘들다던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고요.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높지가 않으시겠죠. 일을 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신규 간호사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충분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선배분들께서 같이 이제 그 기관 차원에서 교육을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그냥 한 명 한 명이 지금 다 자신의 일 때문에도 지쳐 있는 상황이면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아마 그 괴리감이 아마 커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신규 간호사들보다도 저희 이번에 조사한 경우에는 이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간호사보다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어느 경력직 간호사분들이 느끼시는 의료진 분들이 느끼시는 스트레스나 이런 그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위험도가 컸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한 그 정도 연배가 되면은 자신의 일도 있지만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어떤 관리자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내 의사가 반영 자율성이 높은 건 아닌데 책임이나 업무는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더 이런 일의 권한이 있고 일의 결과까지 처음부터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좀 상급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보다는 그 밑에서 이제 일 하나하나 이제 직접적으로 실무를 하셔야 되는 이런 의료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혹시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인가요? 그 최근 작년쯤에 이제 발표된 자료에 보면 이제 코로나 병동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서울 수도권 내에 이제 간호사 이직률이 그 전에 비해서 한 2배 가량 높아졌다. 이직률이 한 40%, 50% 이 정도 된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클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이직률 원래도 높았던 이직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교육이나 트레이닝이나 멘토링이나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알아도 못하는 그런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같은데요. 그 이직률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혹시 필요할지 보완돼야 될 또 혹시 제도가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제 조직적인 어떤 그 기관 내 어떤 이런 분들의 결심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 자체가 보통은 원래 전연차분들한테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업무 분장도 잘 하고 어느 정도 나눠지면서 좀 그 아래 연차들에게 걸리는 업무 로딩이나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시겠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개개인의 어떤 역량에 맡기기보다는 기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체계의 문제도 이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데요. 여기 지금 사례 보내주신 분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신데 아직까지도 일선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이다. 당연하시죠. 보상을 바라고 일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에서 보상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명감은 결국에는 뭐 태울 수 있는 부분까지 가다가는 없어지기 마련이고 결국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좀 보상 체계나 최대한의 어떤 이런 배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휴식이라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복지 부분 이런 쪽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기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중에 위중증 환자 수가 71명이고 사망자가 15명, 그리고 의사가 10명, 간호사 3명, 뭐 기타 인력 2명 이렇게 분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이 규모도 더 커질 것 같고요. 감염에 대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도 또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그런 고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네, 오미크론 기세를 보면서 저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특히 병원이라는 곳이 감염되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 때는 매일 걱정됐습니다. 출근은 해야지 혹시나 저로 인해 가족에게 코로나를 옮길까 하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각방을 쓰기도 했고요. 지병이 있는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말이죠. 한 번은 딸 어린이집 학부모분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슬금슬금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염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직업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도 똑같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 불안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도 방금 사연 속 주인공처럼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네, 저희 이제 또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실제로 의료진분들이나 방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제 좀 꺼려 하신다든지 염려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이제 그냥 국민적인 감기처럼 번져 나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낙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화되면서 병 자체가 일반화되면서 낙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염려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병동에서 코로나 진료를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방역, 그 방호복이라던가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착용하고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이제 대면해서 더 노출 위험 정말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냥 노출되시는 것보다 아주 많이 높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렇게 위생을 철저히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만난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불안은 그냥 내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업무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느끼는 감염에 대한 공포, 두려움 더 높을 것 같아요. 혹시 더 높은가요? 또 높다면 얼마나 높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감염병 환자분들에게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염려는 늘 있으시겠죠. 이제 늘 있으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옛날에 그 메르스 유행 때 심리 지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진 확진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의료진 확진자분들이랑 그 메르스, 의료진이 아닌 메르스 확진자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오히려 불안이나 이런 부분은 의료진 분들이 조금 더 낮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감염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대처 방법이나 뭐 경과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뭐 의료진이라고 해서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꼭 더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연이 SNS에 게시됐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13일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이 지난해 12월 중순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는 최근까지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사 일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이비인후과 의원 문인휘 원장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인은 활달한 성품에 정도 많고 건강해서 매주 등산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던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다며 경기도 광명시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돌아가신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연이은 보고에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문 원장은 환자가 목이 아프다고 찾아오면 이비인후과 의사는 코로나든 아니든 마스크를 내리게 하고 목을 진찰한다며 아무리 4대 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환자를 더 잘 보겠다는 마음으로 본분을 다한 탓에 어이없이 목숨을 잃게 된 거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특히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진료를 위해서 환자들의 마스크를 내리고 또 입을 벌려야 해서 다른 쪽의 그 의사분들보다는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겪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가 일반인보다도 높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를 관둬야 될까요? 네, 아마 이건 전문가분들은 일단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익숙해지고 하면 그런 스트레스들은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일 문제가 보면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항상 제일 지침이 변경되는 초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재택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재택 치료하다가 증상이 발생하면 그냥 동네에 있는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병원들을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냥 거의 자율에 맡깁니다. 이게 환자가 들어와서 다른 환자들이랑 분리돼서 어떻게 나갈지, 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진료나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거의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다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현장에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정말로 이제 감염 위험성이나 이제 그런 어떻게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공포감이 높아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 의료진에 대해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명확한 지침과 규정과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 이분들도 그 전문성에 따라서 충분히 일을 하시고 좀 불안, 스트레스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난 결과인데요. 감염에 대한 두려움, 공포 중에서 본인이 감염돼서 걱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본인의 감염으로 인해서 내 가족 그리고 주위 동료, 친구들에게 감염시킬까봐 본인이 오히려 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업종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무너지지 않고 지금 2년째, 이제 3년을 들어가고 있는데 버텨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또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워주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업무 교대 근무 시간 이제 그냥 명확하게 지키고 보상 충분히 주어지고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료 현장에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이제 환자들을 대응하면서 겪게 되는 의료진들의 고충은 그 사소한 것부터 하나 시작해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가이드라인, 지침 하나 이제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밑에서부터 의견을 잘 듣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피드백도 명확하게 주어지고 이런 어떤 그 의사 전달 체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마련되고 그렇게 해서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자율성에 따라 전문성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좀 최선의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님이라는 분이 와 의료인들도 많이 감염됐고 위중증으로 악화된 분들도 많네요. 환자 돌보시다가라고 하셨고 조르바님은 의료진이 힘내야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또 응원의 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아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상황이 그럴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대의 그 의료계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이후에 PTS 발병률이 일반인이나 코로나19 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28.9%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왜 이런 높은 수치가 나올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 요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노출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진분들, 재난 대응 업무 하는 분들은 그냥 사고를 한순간만 겪으시는 건 아니시죠. 계속해서 그 사건에 노출이 되어야 되고 이게 뭐 잠깐 빨리 수습되면 괜찮지만 지금처럼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는 데서는 이제 휴식 그 중간에 이제 좀 피해 있을 수 있는 기간도 없기 마련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업무 특성상에서 의료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을 좀 높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코안심 TV로 온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음압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이곳으로 파견됐으니까요. 꼬박 2년 됐습니다. 원래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터라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음압병동은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멀쩡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시기도 하고 또 삶의 의지를 보이면서 코로나와 싸웠지만 결국 떠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도 생과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 많지만 요즘은 그 경계를 지켜보는 일이 많이 힘듭니다. 물론 초창기보다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2년째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저도 사람인지라 쉽진 않습니다. 특히 저희 병동은 숙련된 간호사들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공백을 신규 인력이 채우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고민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 도중에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수업 중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뭘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감도 듭니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특히 의료계 종사자분들은 죽음을 자주 목격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받게 되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각한 편이고 또 회복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네, 사망을 목격하게 되는 일은 아마도 그냥 일반 사고나 환자들을 목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어떤 정신적 외상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이제 중증 환자들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던가 아니면 다른 우울이라던가 뭐 소진을 좀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의료진 분들께서 다들 뭐 여러 번 접해 보시기는 하셨겠지만 다른 환자의 사망을 본다는 게 뭐 여러 번 봤다고 해서 이게 무뎌질 수 있다던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자기가 직접 맡고 있던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더 잘했으면 아니면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도 같이 이제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사람을 살린다든지 또 최선의 결과를 다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많은 의료진분들께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탓한다거나 이런
아주 뭐 감정적으로 이제 깊이 빠져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삼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심리 정서적인 어떤 고통을 전문가에게 털어놓고 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사연 속의 간호사님도 병원 밖에서는 평범한 엄마이고 또 아내인 것 같은데 응급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이런 고민들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개인의 스트레스, 그죠? 심리적인, 정서적인 이런 아픔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좀 더 뭐 전문가고 본인들이 전문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건강하게 잘 다루는 모습을 환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기도 힘드실 거고요. 또 스스로도 아마 받아들이시기가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문가로서 자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뭔가 견뎌내지 못했다. 내가 여기서 버텨내지 못했다라는 이런 어떤 그 과중한 어떤 그런 자기 이런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야기를 더 하기 꺼려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제일 잘 알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전문가로서의 최우선되는 덕목인 거죠. 결코 이 부분에서 제가 자신이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뭐 자기가 약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 그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귀감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싶은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좀 전문적인 그 소견이나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생활을 양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의료진 분들이 또 뭐 간호 업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다 보니 일은 와서도 일도 많은데 집에서도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양육 부담이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학교가 이제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확진자가 나와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그 예측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양육 부담이 매우 많이 늘어났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일을 휴직하시거나 이제 사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충분히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아이돌봄 지원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은 뭐 부모님이나 다른 지인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실 수도 있으시겠고요. 뭐 때에 따라 그 제도적으로 뭐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필요하다면 뭐 휴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현장에서도 이런 그 양육하고 이런 가정 생활을 돌봐야 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시간을 쓰거나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열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병상이 확보되어 있는 기관을 찾기가 어려워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구급차 배정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얼마 전 119 구급차로 어르신 한 분을 모셨는데 결국 사흘 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상 배정이 이루어지고 약 4시간 동안 구급차를 찾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치료만 했더라면, 빨리 이송했더라면 어르신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죄책감이 들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매 순간 한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마음도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본인의 잘못은 아닌데 또 이렇게 과하게 자기의 또 죄책감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의 죽음이 이분의 잘못은 아닐 텐데 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참 죄책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하시면 또 다른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이런 고민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아까 그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던 그 사연자분이랑 아마 비슷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내가 그 현장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했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막대한 책임감과 어떤 자책감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은 또 앞서의 그 팁에 추가해서 아마 이전에 직장에서 다른 뭐 상사분들이나 선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고 또 극복해 오신 경험이 있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경험하시거나 이제 견뎌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좀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상사들에게 좀 이전 경험이나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혼자 버티시기보다 다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음이 참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최근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네, 인천 부평의 한 파출소에 임시 폐쇄 공고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전체 경찰관 35분 중에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됐기 때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학병원 의료진 중에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또 수술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회 붕괴 위험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린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느끼는 죄책감, 심리적 부담감도 클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만나보신 사례가 있으실까요? 이제 뭐 확진되면서 그 의료기관 전체가 문이 닫혀서 환자들을 집단 감염이 되면서 이제 환자들을 못 받게 된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 자체가 이제 그냥 일반 병원이었다가 감염병 전담병원, 이제 거의 그런 체제로 많이 지금 의료 체계가 지금 집중되고 있죠.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보던 환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거나 진료가 조금 더 이제 우선순위에서 미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의료진 분들이 거기에서 느끼는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실제 원래 직무가 무엇인가, 뭐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괴감을 좀 느끼시기도 하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때도 상당수 많은 기관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과 이제 의사들이나 뭐 의료진들을 감염병 환자들을 다 보는 대로 이제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있어서도 이제 너무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 인력이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병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좀 잘 직원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물어본 내용과 조금 유사하기도 하지만 오미크론 현장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리 방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좀 찝어주세요. 네, 심리 방역 부분이라면 무엇보다도 기관에서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의료진의 정신건강 부분, 심리적인 부분은 다 같이 살피고 서로 도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뭐 이제 관심이 사그라진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정신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현장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 요구도를 제일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의 의사가 좀 반영이 돼서 최소한의 어떤 그 결과물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처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의료진들의 이제 고충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고충들을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던 사진들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치매 할머니와 고스톱 치는 신입 간호사의 사진,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산모의 출산은 도운 의료진들 사진, 이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졌는데요.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그 코로나에 대처하고 방역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데는 결국은 제 일선에서 일하고 있으시는 우리 방역 의료인, 방역 인력들이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내가 이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으로 가는데 내가 일조를 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로부터의 어떤 고통이나 이제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퇴원하실 때 이제 그동안 감사했다 뭐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런 응원 하나하나가 의료진 분들에게 큰 희망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 댓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주루바님이 이 방송을 보니 먹먹하네요. 모두들 힘냅시다라고 하셨고, 행그리님이 의료진분들은 생생한 사연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님은 좀 돌아가면서 진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 몰빵해서 보면 더 힘들 것 같은데라고 하셨고, 푸른 하느님은 코로나 진료하시는 의사분들도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의료진분들 힘내시라는 응원 멘트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콤달콤님이 오늘 처음 봤는데 마지막이었네요 라고 하신 분 계신데 다시 보기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좋은 콘텐츠로 많이 준비했고 진행했으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햇살님, 네,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네요. 다른 거 다 빼고 칼퇴근 먼저 시켜주면 좋겠다고. 네, 좋은 피드백이십니다. 행그리님이 맞아요. 일산 의료진 덕분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코알라라는 닉네임으로 사연 몇 번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랑 코로나는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이번에 질병관리청 콜센터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만 상담 담당하고 있어서 완전 일선은 아니지만 제 전공을 살려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간호학생이라 면허 따기까지 약 1년 정도 남았는데요. 학생 때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확진자가 폭주하면서 이상 반응팀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반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코안심TV 시청자분들께라도 1339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전화를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달라고 화내시면 사람인지라 저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 모두 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사연 보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힘이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다영 교수님과 의료진의 심리 정서적인 어떤 고충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소진, 예방,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시청자분들 중에 의료진 분이 계시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노고를 하셨고 그 노고로 우리가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자신의 노력에 충분히 칭찬을 해주고 또 보상을 해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고 계시는 의료진이 아니신 다른 일반 국민분들께서도 옆에서 열심히 의료진분들께서 이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 믿고 무엇보다도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지난 2년 동안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보람됐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마 다른 분들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20년에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학교가 문을 닫았죠. 문을 닫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아이 돌봐줄 곳을 찾고 일은 일대로 이제 저희 코로나 심리지원 업무, 확진자 진료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매일 이제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고 환자를 보겠다고 나와 있고 집은 막상
결국 나의 가족은 막 엉망으로 굴러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갈등이 많았었고 그때 솔직히 뭐 저도 휴직이나 사직에 이제 욕구가 많이 올라왔던 때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든 주변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일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람을 찾고 아이 그 가정 생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면서 그 위기를 같이 아마 극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심리 지원을 하면서 확진자분들이 다시 일상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회복하셔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어떤 그런 심한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게 되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들으면서 이런 일을 그래 힘들어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다영 선생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응답하라 땡땡땡 뭐 이런 거 있고 슬기로운 땡땡 생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후속편을 아마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저도 실은 카메라가 굉장히 어색하고 네, 화장 메이크업 이거 지금 헤어까지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끝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굉장히 유익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감하시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참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꾼 지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많이 상처 입은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들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겠죠. 네, 하지만 우리 생각을 바꿔본다면 오늘 하루 더 웃을 일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나 또 직장 동료와 나누는 수다, 마시는 점심 한 끼처럼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소소한 행복들로 내일을 그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 안부 전화 한 통으로 오늘 행복을 채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코로나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회복합시다를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돌려보기 가능하시니까 다양한 교육적인 자료 많이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선주 교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